어젯밤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을 직접 거론하면서 시장 안정에 나섰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시작한 국무회의에서 주식,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는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차단한다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유소 기름값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대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주유소 기름값이 아침 저녁 다르고 하루 만에 200원 치솟았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는데요. 국민들은 오를 때 빨리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린다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우려만으로 소비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은 혼란 속에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조사와 제재 조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 등에 관련해 당장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관련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최고 가격 지정부터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원유, 가스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빨리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가운데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네, 기름값과 관련된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금융시장 관련 상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증시 폭락 가운데 나타났던 새로운 관련 상황들을 짚어볼 텐데요. 증시가 기록적인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파생상품 시장도 극도의 혼란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은 당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을 대거 사들이면서 코스피에 추가 하락에 베팅했는데 이 옵션을 대거 판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급반등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옵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네, 코스피가 폭락한 지난 3일과 어제 코스피 200 옵션 시장에서는 향후 방향성을 놓고 투자자 간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풋옵션 매수에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개인은 849억 원어치의 풋옵션을 사들였는데 지난 3일 매수 규모가 10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하루 만에 8배가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증시 급락을 지켜본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며 풋옵션 매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923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순매도했습니다. 연쇄 폭락이 시작된 지난 3일에는 105억 원을 매도하는 데 그쳤는데 하루 만에 매도 규모를 9배 가까이 늘린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외국인은 추가 급락 가능성을 낮게 보고 풋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동안 이어졌던 폭락장 후 오늘 급등장이 연출되면서 추가 하락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틀간의 폭락장 속에서 그간 빚을 내서 달려들던 투자자들도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목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이 강제로 반대 매매되는 투자자들도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극도로 커진 변동성에 증권사들도 대출문을 일단 닫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일단 그동안 빚투가 많이 쌓였죠.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잔고 이른바 B2는 32조 8천억 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5조 5천억 원가량 급증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초 지수가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신용계좌는 통상 담보 비율 140%를 유지해야 하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이 기준이 무너지면서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한 계좌는 이 영업들 강제 청산, 즉 반대 매매 대상이 됩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일단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증거금을 맞추지 못한 계좌에서 장 초반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초단기 비투로 불리는 위탁 매매 미수금도 지난 3일 기준 1조 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는 지난달 13일 1,570여 개에서 지난 3일 3,700여 개로 136% 급증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주요 증권사들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과 시장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잇따라 중단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앞서 IM증권과 KB증권이 대출 관련 상품을 지난달 중단한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어제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는데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오늘부터 각각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금융당국도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에 대해 직접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어서 중동 사태의 최신 상황과 실물 경제 여파도 짚어보겠습니다.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등 겉으로는 강경 노선을 택한 이란이 뒤에서는 미국 측과 비밀 협상을 시도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이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오갔다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 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은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물밑 접촉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종식 조건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식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란은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국제 유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지난달 27일 배럴당 $70 초반에서 이란 공습 이후 $80대까지 뛰었던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이날 $81대로 전장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 북서부에서는 쿠르드족을 동원한 지상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미국 폭스뉴스는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민병대 전투원 수천 명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르드족 관계자는 AP통신에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백악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쿠르드족에게 대리전을 요청하고 지원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 CIA가 이란 내 민중공기를 조장하기 위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 없이 쿠르드 민병대를 동원한 이란 내 지상작전이 시작되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급변하는 상황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미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커진 산업계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기업들이 국회를 찾아서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네,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업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우려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에너지 해운 등의 산업은 물론이고 대중동 수출 또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물류 비용, 환율 등 주요 변수와 공급망 구조의 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GS 칼텍스 등 정유와 석유 화학업계에선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7척이 묶여 있다며 한 척당 200만 배럴, 대한민국 전체의 석유 하루 소비량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정부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석유 가격 인상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 등을 90% 이상 조달 중이라 상황 장기화 시 생산 차질과 중동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차질에 따른 반도체 수요 문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업계별로 맞춤형 에너지 수급 시나리오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미투자법 처리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한국의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여야도 합의 속에 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대미투자특위는 이르면 오늘 법안 심사를 마치고 9일 의결해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앞서 대통령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휘발유 값에 시차도 없이 반영되면서 갑작스럽게 평균 1,800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시장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현재 휘발유 시세가 어떻습니까? 네,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는 오늘 오전 리터당 1,807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30원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74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 이어 대구, 전북, 광주 순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도 급격히 올라 리터당 1,785원으로 역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시장 단속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곳이 있다며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가파르게 뛰던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 소식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결되는 시점이 유가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밥상 물가도 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주요 전염병 확산으로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100g당 2,637원으로 1년 전보다 13.5% 올랐고 한우 가격은 1플러스 등급 기준 안심이 100g당 15,247원, 등심이 12,361원으로 역시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닭고기도 육개 소비자 가격이 11% 올랐고 계란 특판 한 판은 약 6% 상승하며 7,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쌀과 일부 과일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고 환율 상승과 공급 감소 영향 등이 겹치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 봄이 다가오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외식과 기름값이 오른 데 더해서 놀이공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에버랜드가 봄꽃 축제 등의 정원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번엔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에버랜드는 오는 20일부터 정원 구독권인 가든패스를 최대 25% 인상합니다. 기존 4가지 이용권을 2개로 개편하면서 1년에 4번 이용할 수 있는 가든사의 경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5%, 연간 무제한 이용권인 가든 365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4% 비싸집니다. 에버랜드는 3,000평 규모 정원에 꽃과 주제를 바꿔가며 사계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권 회원은 정원과 함께 후원미술관과 리움미술관, 사파리 등을 무료 또는 이용 혜택을 받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올해 가든패스 1주년을 맞아 회원 전용 주차장과 라운지를 신설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들이 수요가 늘어날 텐데 숙박, 각종 축제 바가지 논란도 철마다 반복되죠. 네, 연휴나 이벤트 기간에 일부 업소가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는 6월 BTS 부산 공연이 예정되면서 이 기간 부산 지역 주말 평균 숙박요금이 2배에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각종 축제에서 부실한 음식과 서비스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요금 표시 기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대출 관련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자 금융당국이 바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려는 1주택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른 집을 임차할 경우 은행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수준이며 은행들은 이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할 경우 은행들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위주로 정책 혜택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미 정부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지난해 627과 97 대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보증을 안 내주는 카드까지 만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1주택자도 있긴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 봉양과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는 방안입니다. 자녀 교육까지 포함할 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절반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먼저 다주택자의 대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102조 9천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95조 9천억 원이었는데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서울이 20조 원, 경기도가 31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등에서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이 각각 1조 원을 웃돌았는데요.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다주택자의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개인 사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0.63%입니다. 지난 2024년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는데요. 10년 전인 2015년 말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오르면서 V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된 데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시장 평가도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사그라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등을 둘러싼 임금 단체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파업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금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겁니까? 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8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산정 기준 투명화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초과이익 분배금 OPI를 줄 때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하는 EVA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계산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노조 측은 이를 영업이익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OPI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도 거세진 상황이었습니다. 타 측은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 대부 최대 5억 원 지원 등 나름의 패키지를 내놨지만 노조 측이 OPI 상한 폐지를 끝까지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깨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노조 측은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 진행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면 파업이 가능해지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당시 파업은 이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진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요. SK 하이닉스와 치열한 HBM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내부 갈등이 길어질수록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IT 전시회 MWC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들이 화려한 전시로 눈길을 끄는 가운데 우리 스타트업들도 아이디어 하나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줄을 서는 한국의 작은 거인을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 AI 카메라 센서가 심박수 등 현재 상태를 진단하더니 소모되어 있다. 정말 에너지는 좀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나오는 거고.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마음 상태를 돌보는 이 솔루션은 가상현실과 바이오 기술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지금 XR 명상기기를 끼고 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분 후에 혈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리해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생체 인증 기술을 선보인 이 업체는 ICT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글로머 어워즈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개인 토큰, 그리고 모바일 형태로 접하는 모바일 토큰 형태로 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버나 단말기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인증의 목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거리 무선통신, NFC 키링을 통해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팬덤 활동을 돕는 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 등 모두 130여 개 중소, 중견 스타트업이 한국관을 채웠습니다. 코트라는 이곳에서 개막 이후 사흘 동안 우리 돈 300억 원 가까운 계약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의 손을 잡고 나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고의 확장도. 아직 덩치는 작지만 자부심 많은 대기업 못지않은 스타트업들이 미래 MWC 주인공을 노리면서 기술 경연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여야가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9일까지 법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미특위는 오전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